원천인수 그 관련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금소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근로소득까지 했었고, 근로소득이 좀 양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은 실제로 근로소득의 대부분 이제 원천인수 항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제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관련해서 이제 연금소득도 연금소득도 이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연금소득도 이제 워낙 많은 사람이 받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천징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자가 뭐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연금소득,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제 간이세액표가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그 정도. 뭐 이거 당연한 건데, 실무에서는 당연한 건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낯설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를 징수한다. 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적연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가세기간 중에 이제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에 속하는 사망일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우리가 사망자의 공적연금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 거고, 누가 아니면 의무자가 하는 겁니다. 징수 의무자가 죽었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이제 죽었으니까 상속이나 뭐 이런 게 할 수가 있는데, 누가 아니면 연말 원천징수 의무자가 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죠. 연금소득자가 이제 가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말까지 연금소득 그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그 보시면 이제 공적연금인 거고, 뒤에 거는 일반적인 연금을 말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나온 게 이제 간이세표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사망할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산을 누가 하냐, 이 정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앞에 말한 것처럼 뭐 일부 인적 용역 같은 일부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그 인적 용역 같은 거는 사업자로서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고, 근데 인적 용역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부 처리하고 이런 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뒷부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중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145조 이제 기타 소득 보겠습니다. 소득세에서 이제 원천징수 관련된 거는 이제 원천징수 기본 개념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근로소득 있고, 그다음에 이자하고 배당 이쪽에 이제 원천징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소득하고 이제 그 사업소득은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그다지 안 나오고, 기타 소득 쪽에서도 그 우리 이제 연금 원천징수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옵니다. 기타 소득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타 소득 지급할 때 기타 소득 금액을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자 소득 뭐 이런 거 다 똑같고. 종교인은 뭐 최근에 개정됐는데, 종교인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퇴직소득 관련해서 이제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득세를 연금에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예외사항입니다. 원천징수 예외사항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퇴직소득 이제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어렵다고 뭐 그러면은 그 우리가 퇴직금도 지급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퇴직한 사람이 퇴직 소득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10에 30일에 지급한 것과 소득세를 우리가 원천징수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다 원천징수 한다. 이거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 납세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납세조합이 있는데 영세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자기가 원천징수하기 어려우니까 납세조합, 사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사업자들이 납세조합 하나 만들어서 납세조합 쪽에서 원천징수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 컨셉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좀 자주 나오는 항목들이 이제 원천징수 특례 요 3절 부분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 면제는 당연히 보시면 알겠지만 소득세가 가세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원천징수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소득세가 가세되지 세금이 없는데 원천징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소득세가 가세되지 않거나 소득세가 면제되는 거는 당연히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소득 보시면 이제 소득으로서 이거는 발생후 지급되지 않으면서 소득세가 원천징수 아니면 소득이 소득 종합세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가세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 얘기 뭐냐면 앞에 우리가 우리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기본 컨셉이고, 두 번째 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특정 시간이 지나면 원천징수합니다. 예외적으로 발생 기념으로 원천징수 하는 거죠. 근데 이 케이스에서 그런 소득을 이제 사후에 지급하면 어떻게 하냐,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소득을 사후에 지급하게 될 때는 소득세가 가세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일단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겠죠. 그 전에 미리 원천징수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이 나갈 때는 원천징수 뗀 만큼 원천징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소득이 나중에 소득이 나중에 이제 소득이 지급할 때 그때는 소득세가 원천징수 아니한다. 이걸 적용한 겁니다. 이중 두 번 하지 않는다는 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상식적으로 조문이 좀 많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읽어보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 앞에 계속 봤던 거,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가세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말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율 몇 가지 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떻게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157쪽 우리가 거의 마지막 조문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특례는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 안 하는 경우, 소득세가 이제 배제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중적으로 우리가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할 때 배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원천징수 특례는 실제로 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책 제가 보니까 이제 포럼 이런 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루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개념을 하시려면 제가 지금 오늘 했던 원천징수의 기본 개념을 내가 다 숙지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때 특례 부분, 제가 안 했던 지금 다 패스했던 부분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특례를 굳이 권하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실제 그 정도는 이제 원천징수 책도 이제 시중에 나간 원천징수 책만 또 이쪽 두꺼운 책이 따로 팝니다.
그런 정도 공부 따로 할 때나 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승계가 있어요. 원천징수 승계. 이거는 또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회사가 이제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뭐 쪼개지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징수 의무자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승계하면 그런 의무를 다 승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해상한 경우 원천 징수를 해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녀재산을 분배했을 때, 그러니까 다 끝난 거죠. 법인이 다 해산해서 자녀재산 다 분배했어요. 그러면은 국가 누구한테 찾아가겠어요? 당연히 분배받은 그러했던 청산인한테 찾아가겠죠. 국가는 분배했을 때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준다. 그래서 해산을 하면 청산인이 있고 분배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국가는 얘한테 찾아가는 거죠. 청산인을. 그래서 청산인은 그 분배금의 한도로 이 분배받은 사람과 같이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이거는 국세기준법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법인이 합병한 경우는 합병을 종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을 설립된 법인, 그러니까 합병을 남아있는 법인,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원천징수를 그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A가 사라졌어요. 법인 B로. 그러면 이때 원천징수 의무가 그들이 가서 법인 B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앞에 우리 이제 국세기준법 연대 납세 의무하고 그때 이제 납세 의무의 승계 이런 거하고 이제 맞물려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도 마찬가지로 그 납세 의무를 승계하거나 같이 이제 간다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뭐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해산할 때 그 청산인이 대표자예요. 청산인이 분배액을 한도로 분배 받은 자하고 납세 의무를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청산인하고 분배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이제 골고루 하는 게 아니라 청산인은 대표 선수로 있어서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한 거 제가 올려드린 원천징수 양은 많지만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집어들어서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이제 시험 문제는 원천징수 세율 쪽을 이제 꼭 아셔야지. 계산하는 문제는 원천징수 세율을 꼭 아셔야지만 풀 수 있고,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을 다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원천징수 세율은 이론 문제에서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은 꼭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세율은 세법에서 세율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파트는 굳이 아니어도 주는 문제가 있고, 어떤 세율은 이제 우리가 수험생이 알아야지만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원천징수 세율은 기본적으로 문제 나오는 스타일을 보면 수험생이 알아야지만 시험 문제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서 원천징수 마치고 소득세까지 마치고 그 다음 파트에서 이제 법인세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